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1학년 학생들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보죠.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공부하시는 다른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어제는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인가? 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요러한 수필을 하나 찍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라고 하죠.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 비해서 정리할 사항들이 뭐 세세하게 뭘 적는다거나 그럴 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표현 기법이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세밀한 무슨 뭐 이미지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글의 논리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글을 볼 때에는 사실적 읽기라는 게 있고 비판적 읽기라는 게 있고 감상적 읽기라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읽기의 종류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감상적 읽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보게 될 이런 과학 지문, 사실은 이제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학 관련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읽기와 사실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에 대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혹시 지문을 안 읽었다 이런 학생들은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읽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읽었던 전제하에 가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와 똑같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는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쓰기와 읽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는 건 물론 말하기도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이걸 읽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의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해 우리가 이제 연애편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운 예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만나서 말을 하는 것도 감동일 수 있겠지만 글을 위해 뭐 시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적어서 준다면 그 글을 읽었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머,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쓰기와 읽기를 통해 서로 만나는 것. 그럼 오늘 배우는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이 교수님이에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런 과학 지문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고 뭔가 주장을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글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그냥 글이구나 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 즉 글쓴이가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독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늘 이런 독서 지문 공부할 때 처음에 배경 지식을 드리고 들어가요. 이 작품을 볼 때는 여기에 주안점 맞춰서 읽어라 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요 5가지인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6가지네요. 첫 번째, 과학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뭐냐? 과학연구의 자유라는 거거든요. 제목도 있죠. 과학연구의 자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글을 다 읽은 후에 파악할 수 있으면 잘 읽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1차 사회계약이라는 것과 제2차 사회계약이란 말이 본문에 나와요. 그럼 본문 속에서 1차와 2차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차이가 있으니까 1차와 2차로 구분해 놨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일단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동물복제 연구라는 것들이 초창기 초반 부분에 나오는데 이 연구에 찬성의 근거가 있고요. 네 번째로 반대의 근거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찬성을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그보다 앞서 이 글 속에서는 과학 연구 중에서도 동물 복제 연구를 사례 삼아서 얘기하나 보다. 살짝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동물 복제 연구를 찬성한다? 그 얘기는 과학 연구에 자유가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반대한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니까 규제한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하는 자유와 규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네요. 다섯 번째, 과학자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이 나와요. 이 집단의 주장과 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나오거든요. 이들의 주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사회적 공동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이걸 맨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 6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신 상태에서 본문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이랑 독서짐은 이제 2학기 때는 2학년 언니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제 독서짐 공부할 텐데, 여러분도 미리 1학년 학생들도 독서지문 공부할 땐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선생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단락에 단락 번호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자, 지금 미리 붙여봐요. 잠깐 멈춰두고.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1개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냐면 독서지문을 공부한다는 건 글을 읽고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은 주제들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 소주제들을 파악해서 소주제들의 흐름을 쭉 파악하다 보면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거, 중심 문장 파악하는 거, 핵심어 파악하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아까 읽기 중에 추론적 읽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글이 겉으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령 예를 들면 독서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장이 있으면 어딘가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대조라는 전개 방식이 있다면 찬성이 있으면 어딘가에 반대가 있고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어딘가에 사례가 있어서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게 독서지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네요.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그럼 일단 이 제목에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서로 뭐가 이렇게 되고 있죠?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유와 규제, 대조. 그럼 이 글 속에서 뭔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보죠. 자, 1단락입니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 그럼 돌리는 어떤 존재죠?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거죠. 앞에 수식어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돌리는 복제 동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돌리는 복제 동물이구나. 일종의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뜻이겠죠.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그럼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게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채취하는 거예요? 다 자란 양. 선생님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면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독서 문제는 1번 문제가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대조, 대꾸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 글에서 사실 확인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 문제는 이 글 속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아직 미처 자라지 못한 양 혹은 어린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슬쩍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것이 돌리겠군.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 채취한 거니까. 이때 다 자랐다라는 개념이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성인 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린아이도 어쨌든 뭔가 좀 자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다 자란 양이라고 했으니까 성장이 끝난 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직 성장 중인 양의 체세포에서 이러면 좀 틀린 말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에서 살짝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이런 걸 속지 마세요. 자,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 바로 돌리다. 자,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그러니까 돌리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추가적인 걸 한 거죠.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 그럼 폴리와 몰리와 이 돌리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죠? 뭐가 같지 않죠? 돌리는
동물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동물 유전자. 폴리와 몰리는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양의 유전자죠. 그러니까 지금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 볼까요? 독서 지문은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해가시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 나는 요약을 해가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돌리라는 양이 있는데 얘는 뭐다? 동물을 복제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거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폴리와 몰리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 폴리와 몰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인간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거다. 이 위에 있던 이 돌리는 양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둘 다 양으로 복제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유전자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래서 밑에 보니까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 생산 유전자의 이식에 요걸 추출해서 뭐 한 거죠? 여기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폴리와 몰리를 만든 이유가 나와요. 이걸 복제한 이유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생산 유전자를 추출했어요. 이거를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냐면 혈우병 치료제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결국 이 폴리와 몰리라는 이 양, 복제양을 만든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여기서는 혈우병이라 돼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혈우병이 되겠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돌리, 동물 복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갖고 인간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폴리, 몰리를 만들었어. 이 폴리와 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서 추출한 유전자, 여기다가 이런 양의 젖 생산 유전자를 이식을 했더니 야, 이런 혈우병 유전자, 혈우병이라는 게 사람 몸에서 피가 이제 멈추질 않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넘어가죠.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만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거는 뭐냐면 이 동물 실험에 의의가 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네모 쳐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네모 쳐놓은 게 이 문단에서 1문단이겠죠.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한 것들을 네모 쳐갖고 온 거예요. 결국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렇게 동물 실험을 했던 가장 큰 이유, 그 의의가 뭔지 아니? 결국은 동물 복제라는 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해서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동물 복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 이게 뭔 얘기죠? 동물 복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치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복사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이런 논쟁으로 치닫게 되어서 이런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논쟁의 이면에는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럼 1문단의 주제가 뭘까? 여러분 문단 주제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릴 건데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주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는 거예요. 앞으로 독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각 문단의 소주제들을 본인 나름대로 써보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써보는 연습부터 하시고 이런 강의를 드릴 땐 여러분이 써보시고 선생님이 해주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1문단은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복제 실험에 대한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그럼 영향은 뭐죠? 동물 복제가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이 뭐죠? 어디까지 자유를 허락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가 이 문단에서 핵심이라 보면 되는 거겠죠. 결국 인간 질병을 치료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의가 됐었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 거냐면 도대체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복제로 이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복제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연구자의 자유,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 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1문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1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문단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단락이라고 적어놨는데 단락과 문단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명과학이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기 나오네. 우리 처음에 선생님 포인트 잡을 때 과학자들이라고 포인트 잡았었잖아요. 그죠? 자, 이 과학자들은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되게 반짝반짝거린다. 여기가 뭐지? 이게 좀 너무 더 반짝거리네? 어떡하지? 조금만 마르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란 뜻이 여러분 책이 있을 거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 했냐면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건 자유 침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 네모 부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처음에 쟁점이 뭐였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제목에서 뭐 있었죠? 자, 과학 연구의 자유를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할 것인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네. 결국은 요거를 살짝 말을 바꿔본다면 자유로운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 실험, 동물 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그것들은 이걸 막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가 뭐냐? 그걸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밑에 보니까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1번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로운 연구, 지금 인간, 아까 동물 복제겠죠? 동물 복제에 대한 동물 복제의 자유로운 연구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가 저기 있는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요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찬성의 근거. 그 다음에 요것도 찬성의 근거. 찬성 근거 1, 2가 되겠네. 그럼 두 번째 근거 이유 간단하게 적으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올라간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왜 동물 복제 실험이란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보장해야 되는 거지? 얘는 왜 찬성하고 있는 거지?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 즉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라면 여기는 자유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유에 반대하는 입장. 말을 살짝 바꾸면 여기는 규제하자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규제, 이렇게 살짝 하나 끊어놓고 이제는 반대. 그러니까 동물 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겠죠? 요 입장의 근거 또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A와 B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엄연한 생명체인 웁스. 뜯어졌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쪽을 좀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인 행위. 요게 지금 이제 A겠죠. 첫 번째. 자, 이거는 반대의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가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건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동물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 A는 뭐냐면 바로 비도덕적인 행위. 이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연구의 자유란 미명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 하나,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간 복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반대 근거 두 번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B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반대 근거는 뭐냐면 결국 이 동물 복제라는 게 인간 복제까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 복제를 한다는 것들은 어떤 입장인 거냐면 일종의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항상 걸리는 건 과학과 윤리의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거든. AI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곧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어떤 갑과 을이 뭔가 좀 이렇게 선후관계가 뒤집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과학에서는 끊임없는 어떤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단에서, 즉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동물 복제라는 거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근데 찬성하는 입장이 왜 그런 거냐? 난치병 치료에 도움도 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연구하다 보면 높여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래? 근데 난 반대하는데 왜? 야, 이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동물의 생명을 죽여? 비도덕적인 행위 아니야? 또 하나는 그러다가 인간까지 복제하면 어떡해? 그건 비윤리적인 행위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의 주제는 과학자의 연구 자유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두 개씩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복제양에 태어났던 실제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 문단에 가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한 동물 복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했죠. 그럼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막 다 얘기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야 얘 찬성하는 게 좋겠는데 반대하는 거 좋겠는데 라고 우리도 의견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작가가 좀 더 자세하게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자, 3문단 가보도록 하죠. 이상에서죠. 갑자기 선생님이 왜 세상을 얘기했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쟁점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구의 자유, 그거를 우리가 제재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보장해야 되는 권리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권리냐,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일종의 어떤 권리냐, 아니면 뭐라 해야 되죠? 권리냐, 아니면 좀 뺏어와야 될 잘못된 권한이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요 네모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괜찮아, 어디부터는 안 돼, 그거에 대한 문제가 과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쟁점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의 정의가 다투는 중심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쟁점이라는 게 뜻이 쫙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연구의 자유를, 요게 이제 포인트겠죠.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늘 다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과학 연구에서는 늘 고민이고 이제부터 할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요. 됐어요? 그럼 3단락의 주제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 설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여긴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4문단 가볼까요?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대. 요거는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데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잘 접근할 수 있다? 아마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지? 동물 복제라고 하는 그 실험하는 그것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과학자 공동체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이 과학자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이 복제 실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입장인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살짝 우리 앞에서 논란거리로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 공동체죠. 제목에 있던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중에 자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유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유보장을 강조한 사람들 볼 수 있겠네. 자, 과학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 1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사회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돼. 두 번째,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중요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을 할 수 없어. 세 번째, 여기는 사회와 무관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무슨 자격으로 과학을 제재하겠어? 그래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인 믿음이었대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1번부터 3번까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과학 연구의 자유 있죠. 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죠. 되어야 하는 이유. 그거를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곳이거든.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를 통제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사회와 벗어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 주제는 과학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인 믿음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과학자 공동체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 과학자 공동체는 과학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자, 5문단 가볼까요? 과학자 공동체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좀 더 보강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율성에 대한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이 맺어졌다. 그것이 바로 밑에 보니까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별표 하나 쳐야겠네요. 자, 중요한 용어는 친절하게 이렇게 따옴표를 쳐줘요. 큰 따옴표 칠 수도 있지만 여기 작은 따옴표는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와 무관한 거였잖아. 그런데 이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점점 사회랑 관련을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약간 암묵적인 동의가 생겨난 거예요. 사회 계약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 과학이 사회의 기간이라고 하면 근본 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는 중심이 되는 산업을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이 되는 농업이나 의료나 군사 부문 이런 것들에게 기여하게 되면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즉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에 뭘 해주기로 한 거야?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그러면 지원해주는 대신에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제1차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제1차 사회계약이라는 거의 핵심 모토가 뭐냐?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 그치? 그것 때문에 뭐 해주는 거야? 최대한의 지원, 두 번째,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원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에 뭐 해줘요?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자율성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과학자 공동체가 가장 원했던 내용이겠죠? 이런 걸 존중해주기로 했어. 이를 과학과 1차 사회계약이라고 하고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즉 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유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로지 지원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지원해줘. 즉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뭐만 해주는 거야? 오로지 지원만 해주는 거야. 간섭은 안 해. 지원만 해줘. 그 얘기는 최대한의 모든 지원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연구의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사람들이었잖아. 이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의료원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지원받게 됐대. 왜? 이걸 지원받아서 사회에 기여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최대한의 지원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1차 사회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공공의 이익의 어떤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어떤 그 기대감, 그죠?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받고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제목에 있는 과학기술의 자유와 규제 중에 어느 입장이야? 여기는 자유의 입장에 해당되는 게 제1차 사회계약이라 볼 수 있죠. 자, 주제는요. 제1차 사회계약의 중심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5단락네요. 자, 그러면 5단락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 반대 얘기를 할 거거든? 6단락 가볼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5문단과 6문단은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한 번 더 보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즉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역시도 헌법 제22조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중요한 건 이거네요.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그 누구도 학문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블라블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범주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학문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문단의 핵심은 이 자유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 속에서 뭐 법적인 근거를 통해 이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군. 그럼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헌법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계속해서 자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책임을, 무슨 얘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추구하는 거야. 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문 활동을 이 모든 나라에서, 많은 나라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헌법으로 보장해 줄 정도로 이 학문의 자유라는 건 중요한 거구나. 6단락의 주제.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22조 1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서 왜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지? 학문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해. 그럼 자유롭게 정신을 추구해? 왜? 자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책임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6문단까지 계속 자유에 대한 찬성 의견만 나왔잖아. 그런데 7문단 가보면 그렇다면이라고 얘기가 나와.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 하나 보자.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질문부터가 다르죠. 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뭐 무제한해야 돼? 라고 뭐해? 질문을 던지죠. 자, 이렇게 질문 나오게 되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답을 찾아보죠. 물음이 있으면 답변이 있으니까요.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하네. 하지만 반대 이야기죠.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네모 친분 선생님이 중심 문장이라 얘기했어요.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하고 있다? 대답하고 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질문단은 뭐가 있는 거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니까 나중에 문제 속에서 질답의 형식으로 또는 문답 형식으로 라고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문자답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요. 독서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짝 꼬아서 뭔가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찬성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밑에 근거를 반대 입장 걸 살짝 끌어와 설명하는 거야. 서로 관계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엮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인가? 이것만 잘 찾고 선후관계도 잘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과학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수가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그럼 밥을 많이 먹은 건 원인이죠. 그리고 배가 부른 건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뒤바꿔 설명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불러서 배가 많이 불러서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봐요. 밥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러요. 요 위에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원인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볼게요. 배가 불러서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럼 이상하죠? 이런 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 지문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보죠.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어서 뭐 글로세린이라는 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글리세린이라는 것들이 줄어든다. 여기서 요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살짝 뒤바꿔서 글리세린이 줄어들자 인슐린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 때 이런 정보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줄어서 늘어난다고? 근데 글 속에 보니까 이게 줄었다는 얘기 있었고 이게 늘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닌가? 틀렸죠. 왜? 선후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 지문 나올 때 이럴 때에서 여러분 찾아야 될 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주 파는 함정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자, 어쨌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어. 그럼 여기에 숨은 의미는 뭐죠? 규제해야 된다. 이게 추론적 사고예요.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만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규제해야 돼. 여기 규제한다는 말은 안 써 있잖아. 하지만 규제해야 한다는 말로군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연구의 자유라는 건 뭐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한도 내에서 돼야 되지 않겠어? 자,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법학자들이 얘기했어. 그치? 아까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이었어. 과학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유 필요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법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읽었으니까 이렇게 글로 돼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표로 정리하면 훨씬 더 잘 보여요. 법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학자들의 주장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것.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야. 다른 거 희생시키는 거 이것도 안 돼. 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니까 네가 뭔데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만은 존중받아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법학자들 주장 두 번째는요. 여기 써 있지만 생명, 신체 등등등등 해갖고 인간의 존엄의 등이라고 할게요.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죠? 요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만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학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없다? 저기서 질문했잖아.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아니,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제목을 살짝 끌어오면 규제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학자들의 의견과 과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럼 7문단의 주제 뭐냐?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문단이에요.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과학이 이렇게 대량 무기를 만들었어. 그 다음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해. 그래서 이런 인식으로 인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대. 결국은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마냥 좋은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안 좋은 일종의 폐해죠. 과학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과학이라는 것의 폐해 1, 폐해 2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이 두 가지의 결과,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2차 사회계약이라는 게 새롭게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1차 사회계약은 뭐였죠? 결국은 과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서 자유를 보장해주자. 그만큼의 연구 비용을 다 대주자. 무제한 다 지원해주자. 그냥 보장 다 해주고 어떠한 것도 터치하지 말자. 그게 제1차 사회개혁이었잖아. 근데 2차 사회개혁은 이제 규제가 필요하겠는데? 이거랑 연계되는 거야. 그러면 1차 사회개혁은 자유랑 연결됐다면 2차 사회개혁은 규제랑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8문단 주제는요. 과학기술의 오용, 잘못된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이거를 오용이라고 할까요? 오용 혹은 폐해. 그렇죠? 이것도 오용 또는 폐해라고 할 수 있어.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오용으로 인해 과학연구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그로 인해 제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9문단 가죠. 제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산학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체 플러스 여기는 학계. 그러니까 학문이죠, 학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체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학계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산학협력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기업체와 이렇게 서로 조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산업, 과학은 학문이잖아? 이런 학문이라는 게 산업화와 연결된다라는 거야. 상품화라는 것들은 어쨌든 기업에 연결되는 건데 학문이 이렇게 상품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연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밑에 보니까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 아까는 뭐였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이었지. 근데 이제는 요럴 때만 지원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제한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지정하는 거죠. 뭐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제2차 사회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죠? 제1차 사회계약은 그 어떤 제재도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제재가 조금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 부분이 바로 뭐랑 차이점인 거냐면 제1차 사회계약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제1차 사회개혁은 뭐였죠? 제한이 없었죠. 근데 얘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서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2차 사회계약을 맺은 결과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과제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제2차 사회계약을 맺은 그 뒤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새로운 과학 연구의 경향, 새로운 과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사례를 경향을 1번과 2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 비밀주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숨어서 뭔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모든 걸 다 감당했잖아. 왜냐하면 그냥 모든 자유를 다 자기들이 허용받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모두가 다 과학자들 마음대로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산학협력이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구 내용을 다 파악하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과학자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부정 연구 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대. 이건 약간 조금 안 좋은 단점 중 하나라 볼 수 있겠네. 제2차 사회계약의 결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과학이라는 게 뭔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9단락 주제는 제2차 사회계약의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현상들을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사회계약의 결과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자 이렇게 뭔가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연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다 보장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모종은 좋나 했더니 이렇게 안 좋은 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마냥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자유가 마냥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 10단락과 11단락에서 최종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요컨대 이 2차 사회계약은 과학연구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어. 이거는 잘못된 폐해라고 볼 수 있겠네. 어떤 게 있는 건데? 밑에 보니까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퇴조되게 됐어. 왜? 이젠 더 이상 학문이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학문은 사회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객관적인 진리만 탐구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점점 순수한 학문이 아닌 거야.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과학을 다 보장해주면 야 걔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보장해주자 요 얘기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유를 보장하자라고 했던 우리 아까 처음에 고민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유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퇴조하면서 과학연구의 경우에 따라 뭐 돼야 돼? 규제가 되어야 되고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사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학자들의 뭔가를 다 보장하자는 의견보다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측면이었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겠네요. 자, 정리하면 제2차 사회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학연구 규제의 필요성. 처음엔 자유보장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네요. 제1차 사회계약이 2차 사회계약으로 변하면서 자유를 보장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1달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의 문제는 그럼 도대체 자유를 주자는 거야? 아니면 규제만 하자는 거야? 지금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규제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까 봤잖아. 규제했더니 뭔가 비밀 연구를 하고 뭔가 더 타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작용이 벌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에서 본 바와 같이 결론 내려요. 과학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이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것 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즉 규제의 필요성
그죠? 요게 지금 나타났다라고 쭉 얘기를 해왔죠, 지금.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자유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과 가치잖아. 즉, 자유도 필요해. 라는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규제가 필요해. 왜냐하면 무작정 정말 자유를 보장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아. 아까 봤잖아. 보장을 다 했더니 이놈의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 뭐 있었지?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인간 소외를 시키기도 하고 환경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잖아. 이건 규제가 필요해. 야, 근데 과학을 그렇게 규제만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잖아. 자유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야 규제야. 야, 그렇게 너무 딱 나눠 생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회적 공동선이란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자 중요한 거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좀 애매하게 끝났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하고 끝났지? 과학 연구에 있어 자유와 규제라는 것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겠구나. 얘만 추구하지도 말고 적절한 선, 그 조화를 이제부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짜장이 난 좋은데 난 짬뽕이 좋은데 우리 적절한 조화를 이뤄보자. 그럼 뭐가 좋을까? 짬짜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설명한 글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꼭이에요. 자, 결국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거고요. 자, 이 글은 논설문이에요. 왜 논설문이냐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내세우는 걸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고요. 과학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대립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네요. 뭐였죠? 아까 자유냐 또는 규제냐 이게 대립하는 입장이었죠. 이거에 대한 논거들도 아까 제시가 됐었어요. 우리 근거 봤던 것 같아요. 다음,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까 세계대전 막 나왔잖아요. 제1차 사회계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제2차 사회계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을 자유를 보장하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올마맬 것이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올가매는 거. 자, 그 다음 시간 순서에 따른 전개 방식. 그쵸? 과거부터 시간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묻고 답하는 것이 아까 우리 자문자답 얘기했었죠. 마지막으로 정의, 사회계약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조는 이 두 개가 대조니까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비문학 글에 대한 걸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았어요. 그죠? 선생님이 한 건 뭐였냐면 글을 쭉 읽어가면서 이 글 속에서 어떠한 입장들이 드러나 있고 이 입장을 통해서 이 작가, 즉 글쓴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를 쭉 얘기했었고요. 본문에 써있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글이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들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본다면 처음에 복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로부터 과학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근거 제시하고 반대하는 입장 얘기하고 근거 제시하고 그래서 그 찬성은 왜 하게 된 거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본 거죠. 과학자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과학자들은 찬성해 왔다.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법학자들은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적절하게 조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통 독서지문 강의하게 되면 항상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읽는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은 혹시 이 글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다 만점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